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절대 중간에 멈추시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멈추는 순간 다음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잠을 못 주무실 테니까요.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중기. 한양에서 사흘 거리쯤 되는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 이름이 참 재밌어요. 달빛이 유독 맑게 내려앉는다 해서 사람들이 달실이라고 불렀습니다. 달실마을. 이름만 들어도 뭔가 신비롭죠? 근데 이 마을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한양, 궁궐 안까지 퍼져나갔다는 걸 그날 그 밤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어요. 정확히는 9월 금음께. 달도 없고 별도 흐릿한 아주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달실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초가 한 채가 있었는데 거기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 이야기의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이름은 복래. 김복래. 22살 과부였어요. 잠깐, 복래가 왜 과부가 됐냐고요? 그게 또 짧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16에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혼례를 치른 지 석 달 만에 장티푸스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시집살이 석 달. 신혼의 단꿈도 채 꾸기 전에 청산과부가 된 거죠. 시어머니는 복래를 보면서 늘 말했습니다. 네가 팔자가 드세서 내 아들이 죽었다고. 그 말을 듣고 복래는 울었을까요? 아니요. 울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어요. 그게 또 복래라는 사람의 성격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떠나고 나서 복래는 그 낡은 초가에 혼자 남았습니다. 땅 한 떼기, 논 한 배미.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복래는 징징대지 않았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밭을 갈고 저녁에 배를 짜고 장에 나가 팔아서 쌀을 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혀를 찼어요. 저 여자 보통이 아니야. 근데 그건 칭찬이 아니었어요. 그 시절엔 여자가 억척스러운 게 칭찬이 아니었거든요. 자, 이제 그 캄캄한 밤으로 돌아갑니다. 복래가 배를 짜다가 등잔 기름이 다 떨어져서 막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살인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두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쓰러지는 소리에 가까웠어요. 쿵. 문이 아니라 문 앞에 뭔가가 쓰러진 소리. 복래가 가슴이 철렁했겠죠? 근데 복래는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부직갱이를 들고 나갔어요. 혹시 도둑인지 뭔지 모르니까. 그런데 문을 열었더니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남자였습니다. 젊은 남자. 26쯤 돼 보이는. 행색은 선비 같은데 옷은 너덜너덜하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흑빛이었어요. 발바닥은 피가 나 있었고 손은 나뭇가지에 긁혔는지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복래가 쪼그려 앉아서 그 남자 어깨를 흔들었어요. 이보시오. 이보시오. 괜찮소? 남자가 눈을 떴습니다. 그 눈이 참, 복래는 나중에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했어요. 별이 떨어진 것 같은 눈이었다고. 반짝이는 게 아니라 다 타버리고 꺼져가는 별 같은 눈. 그러더니 남자가 딱 한마디를 했어요. 사흘을 굶었소. 그리고 다시 기절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래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는 남자를 집에 들이는 건 그 시절엔 큰일이에요. 여자 혼자 사는 집에, 그것도 젊은 과부 집에 모르는 남자가 들어왔다는 게 알려지면 동네 소문이 어떻게 될지 뻔했습니다. 내쫓아야 맞죠. 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복래는 그 남자를 안으로 들였어요. 왜요? 복래 본인도 나중에 그걸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다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외면하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그게 복래였습니다. 사랑채도 없는 집이라 복래는 남자를 자기 방에 눕혔어요. 자기는 부엌에서 잘 생각으로.
솥에 쌀을 씻어서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을 시간인데도 불 앞에 앉아서 죽을 저었어요. 남자가 죽을 먹었어요.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또 달라고 하더니 2그릇을 더 비웠습니다. 사흘을 굶은 사람이 먹는 게 그랬어요. 그리고 눈을 반쯤 뜨고 복례를 봤어요. 고맙소. 딱 2글자. 근데 복례는 그 2글자가 뭔가 이상하게 귀에 박혔다고 했어요. 그냥 고맙소가 아니라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사람의 소리 같았다고. 이름이 뭐요? 복례가 물었습니다. 남자가 대답했어요. 이준혁이요.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서 오셨소? 남자가 잠깐 머뭇거렸어요. 한양에서 왔소. 그리고 더는 말을 안 했습니다. 복례도 더 묻지 않았어요. 그 시절엔 사연 없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굳이 캐내려 하지 않는 것도 배려였습니다. 이준혁은 그날 밤 골아떨어졌어요. 코를 골면서 잤습니다. 복례는 부엌 바닥에 거적대기를 깔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모르는 남자를 들였다는 불안감이 아니라 뭔가 모를 이상한 긴장감 때문에 복례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침이 됐어요. 이준혁이 눈을 떴을 때 복례는 이미 밭에 나가고 없었어요. 상에는 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깍두기, 나물 한 가지.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상. 이준혁이 그 밥상을 보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남자 체면에 울면 안 되는데 하도 오래 굶다가 따뜻한 밥상을 보니까 눈물샘이 먼저 반응을 한 겁니다. 복례가 밭에서 돌아왔을 때 이준혁이 밥상을 말끔히 비우고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복례가 놀랐습니다. 뭐 하시오? 이준혁이 돌아봤어요. 신세진 값을 해야지요. 복례가 피식 웃었습니다. 선비가 마당을 쓸 줄도 아시오? 이준혁이 뭔가를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그러더니 그냥 웃었습니다. 복례는 나중에 그 웃음을 기억했어요. 뭔가 부끄러운 게 있는 사람의 웃음 같았다고. 그날 이준혁은 떠나지 않았어요. 아니,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발바닥 상처가 생각보다 심해서 걷는 게 힘들었거든요. 복례가 쑥을 다려서 상처를 씻어줬어요. 이준혁이 찡그리면서도 고맙다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복례는 이준혁에 대해서 알게 된 게 없었어요. 한양에서 왔다는 것, 이름이 이준혁이라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불편하지가 않았어요. 밥을 같이 먹고 각자 할 일을 하고 저녁에 마루에 앉아서 별을 보고 말이 많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사흘이었습니다. 나흘째 아침에 이준혁이 복례한테 말했어요. 이제 떠나야겠소.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가시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복례는 더 묻지도 않았고 잡지도 않았어요. 이준혁이 쌀이문을 나서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복례는 이미 돌아서서 부엌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이준혁이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복례한테 말했습니다. 은혜는 잊지 않겠소. 복례가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은혜는 아니오. 그냥 사람이 사람한테 한 거요. 이준혁이 그 말을 듣고 오래 서 있었어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냥 따뜻한 이야기 같죠? 사흘 재워주고 밥 먹여서 보냈다. 끝. 근데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비틀기가 시작되는 게 지금부터예요. 이준혁이 떠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달실 마을에 소문이 하나 들려왔어요. 한양에서 내려온 소식이었습니다. 이번 과거 식년시에서 장원급제를 한 사람이 있다고. 경상도 출신의 이씨 성을 가진 선비가 전체 수석으로 붙었다고. 마을 사람들이 그 소문을 전하면서 흥분했지만 복례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보름쯤 지나서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복내 집으로. 복내가 뭔 일인가 싶어서 마당으로 나왔는데 관아 사람이 문서 하나를 내밀었어요. 한양 이준혁 선비가 보낸 거요. 복내가 문서를 받았어요.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딱 3줄이 적혀 있었어요. 나는 장원급제를 했소. 첫 녹봉이 나오는 날 사람을 보내겠소. 기다려 주시오. 복내가 그 문서를 한참 봤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서요. 기다리라고? 뭘? 왜? 근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관아 사람이 덧붙였거든요. 이준혁 선비께서 이 마을 김복내 씨를 자신의 배필로 삼겠다고 혼서를 준비 중이시랍니다. 복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발칵 뒤집어졌어요. 과부가 장원급제한 남자의 아내가 된다고? 그것도 사흘 재워준 게 전부인데? 자, 여러분. 여기서 2가지 질문이 생기죠. 첫 번째, 이준혁은 왜 그 짧은 사흘 동안 복내한테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요? 두 번째, 복내는 이 혼담을 받아들였을까요? 이 2가지 답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준혁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어요. 그가 달실 마을에 쓰러지던 그 밤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준혁은 원래 한양 북촌에 사는 양반집 둘째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홍문관 교리였고 형은 이미 관직에 나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탄탄대로였어요. 근데 이준혁 본인은 달랐습니다. 형은 아버지가 닦아놓은 길을 그냥 걸어갔는데 이준혁은 그게 싫었어요. 자기 힘으로 붙고 싶었어요. 아버지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그래서 과거 준비를 혼자 했습니다. 아버지의 인맥도 쓰지 않고 형의 줄도 잡지 않고. 근데 과거라는 게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어요. 2번 떨어졌습니다. 연달아서.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쯤 하면 내 도움을 받아라. 그 말이 이준혁한테는 굴욕이었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준혁이 무모한 짓을 했어요. 집을 나온 겁니다. 아버지한테 선언을 했어요. 내 힘으로 붙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다고. 아버지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쫓아내다시피 했어요. 이준혁은 글자 그대로 빈손으로 집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버티면서 공부를 했는데 돈이 떨어졌어요. 아는 사람한테 빌려 쓰고 또 빌려 쓰다가 결국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상황이 됐습니다. 과거 시험이 2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준혁은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몸도 마음도. 그때 이준혁이 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고향에 계신 어머니한테 한번 다녀오자. 어머니 얼굴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볼 면목이 없지만 어머니한테는 그냥 아들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걷기 시작했어요. 한양에서 경상도까지. 돈이 없으니까 걸었습니다. 근데 길이 험했어요. 산을 넘다가 길을 잃었고 밤이 됐고 비가 왔고 사흘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그리고 달실 마을 어귀에서 쓰러진 겁니다. 복내 집 앞에서. 그러니까 이준혁이 복내 집 앞에 쓰러진 건 우연이었을까요? 필연이었을까요? 이준혁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아무것도 없던 그 밤에 가장 따뜻한 걸 만났다고. 복내가 이준혁한테 해준 게 뭐였나요? 특별한 게 없었어요. 죽 끓여주고 상처 씻어주고 밥 차려주고 마당 쓴다고 했을 때 말리지 않고 사연 캐묻지 않고 떠날 때 붙잡지 않은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이준혁한테 그게 엄청난 거였어요. 그때까지 이준혁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뭔가를 바랐습니다. 아버지는 이름을 원했고 형은 체면을 원했고 친구들은 이익을 원했어요. 아무도 그냥 이준혁이 이준혁이기 때문에 밥을 줘본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복내는 그랬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그냥 줬어요. 이준혁이 걸어서 어머니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음을 굳혔습니다. 시험에 붙으면 저 여자한테 가겠다고. 그리고 붙었어요. 장원으로. 자, 이제 다시 복례한테로 돌아갑니다. 복례는 이준혁의 혼서 소식을 듣고 뭘 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뛸 듯이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복례는 사흘을 생각했습니다. 혼자. 밥도 별로 안 먹고. 마을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어서 승낙해라. 이런 기회가 어디 있냐. 장원급제한 남자의 아내가 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 다들 그랬습니다. 근데 복례 마음속에는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나는 그 사람이 좋아서 받아들이는 건가? 아니면 신분이 올라가는 게 좋아서 받아들이는 건가? 이거였어요. 복례는 자기 마음을 못 믿겠던 거예요. 장원급제한 관리의 아내가 된다는 것, 이 가난한 초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그게 이준혁이라는 사람에 대한 감정인지, 아니면 그냥 상황에 대한 욕심인지, 복례는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복례가 관아 사람한테 한 가지를 부탁했어요. 이준혁 선비한테 전해주시오. 직접 와서 물어보시오. 문서가 아니라 직접 와서 자기 입으로 말을 하면 그때 결정하겠다는 거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뭐야, 저 여자. 장원급제한 양반이 직접 경상도까지 내려오라고? 오만불손한 거 아니야? 다들 혀를 찼어요. 근데 이준혁은 왔습니다. 직접. 달실 마을에 이준혁이 다시 나타난 건 겨울 초입이었어요. 첫눈이 살짝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이번엔 쓰러지지 않았어요. 말을 타고 왔고, 옷도 반듯했고, 얼굴에 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가을에 쓰러져 있던 남자하고 딴 사람 같았어요. 근데 눈은 같았습니다. 복례가 그걸 알아봤어요. 이준혁이 복례 앞에 섰어요. 복례도 이준혁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이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직접 오라고 했소? 복례가 대답했어요. 당신이 나를 원하는 건지, 은혜를 갚으려는 건지 알고 싶었소. 이준혁이 복례를 봤습니다. 한참을. 그러더니 웃었어요. 복례는 그 웃음이 그 가을날 아침 마당에서 보던 그 웃음이랑 달랐다고 했어요. 뭔가를 감추는 웃음이 아니라 처음으로 다 드러내는 웃음이었다고.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은혜는 돈으로 갚을 수 있어. 그런데 나는 돈이 아니라 당신한테 가고 싶었어. 복례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가슴이 이상했어요. 두근거리는 건지 무서운 건지 모를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한참 있다가 복례가 물었어요. 선비는 과부가 싫지 않소? 이준혁이 대답했어요. 나는 당신이 과부라서 오는 게 아니오. 당신이라서 오는 것이오. 복례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한 번 더 들었어요. 마음속으로.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줬소. 딱 두 글자. 이준혁이 복례한테 처음 했던 말이 고맙소 두 글자였는데 복례가 이준혁한테 한 대답도 줬소 두 글자였어요. 나중에 이준혁이 그게 참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말이 적은 사람이 하는 말은 무게가 다르다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해피엔딩이겠구나 싶으시죠? 천만에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이준혁이 복례를 한양으로 데려오기로 했어요. 관리의 아내로. 근데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이준혁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이용재. 홍문관 교리에서 이미 2조 참판까지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한양 북촌에서 알아주는 양반 가문이 어른이었어요. 이 사람이 며느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가문이 맞는 집 딸을 원했죠. 이미 몇몇 혼처를 알아봐뒀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경상도 산골 과부를 데려온다고 한 거예요. 아버지가 노발대발했습니다. 이준혁을 불러서 몇 시간을 혼을 냈어요. 집안 망신이다. 네가 제정신이냐?
과부를 들이면 집안에 무슨 꼴이 나는지 아느냐? 그 시절엔 과부가 재혼하는 것 자체가 흉을 보는 시대였거든요. 하물며 양반가에서 이준혁이 아버지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도움 없이 장원급제했습니다. 이번에도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할 말을 잃었어요. 이준혁이 틀린 말을 한 게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장원급제한 아들을 내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게 또 이용재라는 사람의 딜레마였어요. 결국 아버지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들여오되 집안 어른들한테 인사를 시키겠다. 그 자리에서 흉이 잡히면 안 된다. 그게 조건이었어요. 복례를 시험에 들겠다는 거였습니다. 자, 복례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겁먹었을까요? 움츠러들었을까요? 복례는 사흘 동안 바느질을 했습니다. 자기 옷을 직접 지어서 비단이 없었어요. 무명천으로 만들었는데 얼마나 정성껏 지었는지 솔기 하나 비틀어진 데가 없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고 말은 준비했어요. 뭘 물어볼지 어떻게 답할지. 복례가 이준혁한테 말했어요. 나는 양반가 예법을 모르오. 근데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는 알고 있어. 그걸로 모자라다 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오. 이준혁이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걱정이 됐는데 오히려 마음이 놓였어요. 한양 이씨 가문의 사랑채에서 상견례가 열렸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쭉 앉아 있었어요. 이준혁의 아버지 이용재, 큰 집 어른들, 작은 집 어른들. 복례는 그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준혁의 고모부가 했어요. 집안이 어디요? 복례가 대답했습니다. 경상도 달실 마을 김씨 가문이요. 고모부가 코웃음을 쳤어요. 들어본 적 없는 가문이로군. 복례가 말했습니다. 이름 없는 가문에서 태어난 것은 제 탓이 아니오나 이름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제 탓이오. 앞으로는 그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살겠소.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두 번째 질문은 이준혁의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혼처가 못마땅했지만 그렇다고 아들을 완전히 반대하지도 못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살림은 할 줄 아오? 복례가 대답했어요. 20살부터 혼자 살았습니다. 밭도 갈고 배도 짜고 장도 보고 약도 타렸습니다. 살림은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살면서 배우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가장 날카로웠어요. 이준혁의 아버지가 직접 물었습니다. 전에 시집을 간 적이 있다 들었소. 복례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전 남편과의 사이에 자식은 없소? 복례가 대답했어요. 없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전 남편은 어찌 됐소? 복례가 말했어요. 혼례 3달 만에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팔짱을 끼었어요. 그러면 당신 팔자가 드센 게 아니오? 이 말이 나왔을 때 방 안의 공기가 긴장됐어요. 이준혁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옆에 있던 어머니도 남편을 슬쩍 봤어요. 복례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드세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꺾이지 않고 살아나는 것이 드세다는 말이라면 그렇소이다. 저는 그리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팔자 탓에 남에게 해가 됐다는 건 아직 그리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방이 고요해졌어요. 이용재가 복례를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이준혁을 봤어요. 아들의 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은 눈, 당당한 눈. 이용재는 그 눈을 알아봤어요. 자기 아들이 과거를 혼자 준비하겠다고 고집 부릴 때 그 눈이었거든요. 자기 뜻대로 살겠다는 눈. 이용재가 입을 열었어요. 들여오도록 하지. 짧은 한마디였어요. 근데 그 한마디가 나오자
이준혁이 아버지한테 절을 올렸습니다. 이준혁이 아버지한테 절을 한 게 집을 나온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복례는 이씨 가문이 며느리가 됐을까요? 됐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 이야기는 문제가 계속 생겨요. 그게 또 재미있는 거지만 복례가 한양에 온 첫 달이었어요. 안채의 자리를 잡고 집안 살림을 파악하고 시어머니한테 인사를 올리고 다 잘 됐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냉담했는데 복례가 살림을 야무지게 하고 말도 함부로 하지 않으니까 점점 마음이 열렸습니다. 문제는 밖에서 왔어요. 한양 북촌 양반가의 부인들 모임이 있었어요. 이 모임에서 복례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경상도 산골 과부 출신이 장원급제 관리의 아내가 됐다고 흉을 봤습니다. 어떤 부인은 대놓고 말했어요. 팔자 드센 여자를 들였으니 이씨 집안 망하는 게 시간 문제라고. 그 소리가 복례 귀에 들어갔어요. 복례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울었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울지 않았죠. 복례는 그랬어요. 이를 악무는 쪽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이를 악물지 않았어요. 복례가 그 모임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부인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 복례가 혼자 들어간 거예요. 다들 어리둥절했어요. 방 안에 앉아있던 부인들이 복례를 봤습니다. 복례가 인사를 했어요. 예의 바르게. 그리고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제일 연장자 부인이 물었어요. 여기 왜 왔소? 복례가 말했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앞으로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들이니까요. 부인이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어요. 우리가 당신에 대해 어떤 소리를 하는지 들었소?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었습니다. 부인이 다시 물었어요. 그래도 왔소? 복례가 대답했어요. 들은 소리에 숨어 있으면 그게 진짜가 됩니다.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싶었소. 방 안이 또 조용해졌어요. 이번엔 조금 다른 종류의 고요였습니다. 뭔가를 인정하는 그런 고요. 연장자 부인이 천천히 웃었어요. 그러더니 복례한테 자리를 더 권했습니다. 앉으시오. 차나 한잔 합시다. 그날 이후로 복례를 흉보는 소리가 줄었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었어요. 그런 소리는 절대 완전히 없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줄었습니다. 그리고 복례를 실제로 본 부인들은 달라졌어요. 뭔가 있는 여자라는 걸 알아봤거든요. 이준혁이 그 소식을 듣고 복례한테 물었어요. 무섭지 않았소? 복례가 대답했어요. 무섭지 않은 척하는 게 무섭지 않은 것보다 더 힘들었소. 이준혁이 웃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 복례가 물었어요. 참 뭐요? 이준혁이 대답했어요. 참 이상한 사람이요. 좋은 의미로. 복례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게 두 사람 사이의 방식이었어요. 말이 많지 않아도 통하는. 그게 그 가을날 사흘 동안에 만들어진 무언가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직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아직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그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복례가 한양에 온 지 반년쯤 됐을 때였어요. 이준혁이 어느 날 늦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좋지 않았어요. 복례가 봤어요. 뭔 일이요? 이준혁이 말을 못했어요. 한참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혼처를 하나 더 알아봐 두셨소. 복례가 멈췄습니다. 이준혁이 말했어요. 아버지가 생각하시기엔 당신이 자식을 못 낳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후처를 드리자고 하신다고. 그 시절엔 이게 불법이 아니었어요. 양반가에선 후처, 소시를 두는 게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용제도 자기 기준에서는 비상식적인 제안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복례가 오래 침묵했습니다. 이준혁이 물었어요.
당신 생각은 어떻소? 복례가 이준혁을 봤어요. 그 눈이 뭔가를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복례한테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소? 나를 믿소? 이런 질문이 담긴 눈이었어요. 복례가 말했어요. 당신 마음이 어떻소? 이준혁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 하나면 족하오. 복례가 눈을 내리깔았어요. 가슴이 또 이상했습니다. 결혼하고 반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남자 말을 들으면 가슴이 이상했어요. 복례는 그게 뭔지 그때야 알았습니다. 이게 좋아하는 거구나. 복례가 말했어요. 그럼 아버지한테 그리 말씀드리시오. 며느리가 스스로 거절했다고. 이준혁이 눈을 크게 떴어요. 당신이 거절한다고? 복례가 대답했어요. 소실은 남편이 드리는 게 아니라 본처가 허락하는 거라 알고 있어.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들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거절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화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거절한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낫소. 이준혁이 복례를 한참 봤습니다. 당신 아버지한테 밉보여도 괜찮소? 복례가 대답했어요. 이미 산골 과부로 들어온 것부터가 밉보인 거 아니겠소. 이제 와서 더 밉보이는 건 없소. 이준혁이 웃었어요. 피식이 아니라 크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복례도 웃게 했습니다. 이용재한테 그 말이 전해졌어요. 며느리가 직접 거절했다고. 이용재가 뭐라고 했을까요? 또 버럭 화를 냈을까요? 아니요. 이용재가 잠깐 멈췄다가 말했어요. 기특하군. 딱 두 글자. 기특하군. 그 말이 이준혁한테 전해졌고 이준혁이 복례한테 전했어요. 복례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칭찬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그리고 가서 밥을 차렸습니다. 이준혁이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여자한테 잘해야 한다고. 평생. 그리고 이준혁은 그렇게 했습니다. 벼슬이 올라도 한양에서 이름이 나도 이준혁은 복례를 앞세우지 않았어요. 뒤에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옆에 두었어요. 그게 그 시대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내를 옆에 두는 남편이 드문 시대였거든요. 복례는 그 옆자리에서 뭘 했을까요? 살았습니다. 자기답게. 양반가 예법을 완전히 익혔어요. 배우려고 했거든요. 모른다고 피하는 게 아니라 모르면 배우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면서도 잃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 달실 마을에서 혼자 살던 여자의 뭔가. 굽히지 않는 것. 울지 않는 것. 어려운 사람한테 죽 끓여주는 것. 나중에 복례가 한양에서 유명해진 건 양반가 부인이라서가 아니었어요. 근처에 굶는 사람이 있으면 밥을 줬어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약을 다렸어요. 갈 데 없는 사람이 있으면 하룻밤 재워줬습니다. 꼭 그 가을밤에 자기가 했던 것처럼. 마을 사람들이 복례를 부를 때 마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주머니라고 불렀어요. 복례가 그걸 좋아했습니다. 이준혁이 한 번은 복례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사오? 복례가 대답했어요. 그 가을밤에 내가 문을 안 열었으면 당신은 어떻게 됐겠소? 이준혁이 말을 못했어요. 복례가 말했습니다. 문을 여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누군가한테는 전부요. 나는 그걸 아오. 이준혁이 그 말을 듣고 한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나는 당신한테 평생 빚진 사람이요. 복례가 고개를 저었어요. 빚이 아니요. 그냥 같이 사는 거요. 같이 사는 거. 그 말이 이 이야기의 전부예요. 하룻밤을 재워줬습니다. 밥을 줬어요. 상처를 씻어줬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을. 복례는 그 가을밤에 계산을 하고 문을 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이 있었고 사람이 굶고 있었고 자기한테 밥이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이란 게 참 이상해요.
아무 계산 없이 한 일이 가장 오래 남고 아무 기대 없이 한 일이 가장 크게 돌아와요. 복례는 그걸 몰랐을 거예요. 알았어도 아마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게 복례라는 사람이었으니까. 이준혁은 평생 벼슬길에서 한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누군가 내 앞에 쓰러져 있을 때 내가 문을 여는 사람인가, 닫는 사람인가. 그 기준은 달실 마을 그 밤에 배운 거라고. 복례가 가르쳐 줬다고.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하룻밤을 재워줬을 뿐인데 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하룻밤이 보통 하룻밤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던 사람한테 건네는 따뜻함. 아무 조건 없이 여는 문. 아무 기대 없이 끓이는 죽 한 그릇. 그게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일지도 모릅니다. 조선시대의 달실 마을의 복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기보다는 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주변에 문 앞에 쓰러진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이야기가 그 질문을 남겨드렸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꼭 들어주세요. 왜냐고요? 다음 이야기는 오늘보다 더 뒤틀리거든요. 오늘은 문을 여는 이야기였다면 다음엔 문이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의 이야기예요. 기대해주세요. 오늘 밤 따뜻하게 주무세요.